네, 안녕하세요. 문법의 정수 6강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강의에서는 탈락에 대해서 배웠었죠? 이번 강의는 드디어 의문 파트의 마지막입니다. 시간이 정말 빠르죠? 축약과 첨가를 배울 건데 앞에서 배웠던 교체나 탈락에 비해서 중요도가 조금 떨어지는 건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얘네들에서도 충분히 문제가 출제될 수 있으니까 집중해서 한번 잘 보도록 해요. 먼저 지난 시간 강의를 복습하는 문제 2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문제는 2022년 9월 고3 모의고사입니다. 한번 볼게요. 학생의 말입니다. 표준발음법 제18항을 보다가 궁금한 점이 생겼는데 이 조항에서 기역, 디귿, 비읍 옆에 괄호 안에 다른 받침들이 포함된 것은 무엇을 나타내나요? 보니까 기역, 디귿, 비읍이 있고 옆에 여러 자음 글자들이 있습니다. 얘네가 니은, 미음 앞에서 비음으로 바뀐다. 이거 딱 보니까 답이 나오죠? 네, 지금 비음화에 대한 내용인 것 같아요. 선생님 말을 보겠습니다. 그건 받침, 기역, 디귿, 비읍이 이거 정확히 뭐라고 얘기하죠? 평파열음으로 부를 수가 있겠죠? 그래서 평파열음이 아니더라도 음운 변동의 결과로 그 발음이 평파열음으로 바뀌면 비음화 현상이 적용될 수 있다는 사실을 나타낸 거예요. 아, 그렇다면 A겠군요 라는 건데 한번 보겠습니다. 자, 쌍기역이나 키읔이 기역으로 발음되려면은 어떤 걸 거치면 되죠? 음절의 끝소리 규칙을 겪으면 되겠죠. 반면에 이런 겹자음들은요, 자음군 단순화를 거치면 될 겁니다. 그러니까 요 A에서 얘기하는 거는 음절의 끝소리나 자음군 단순화 이거를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한번 선지를 보겠습니다. 자, 방만입니다. 쌍기역입니다. 얘 지금 뭘 거쳐야 돼요? 자음군 단순화가 아니라 음절의 끝소리 규칙을 겪어야 합니다. 틀렸습니다. 그 다음 비음화가 적용된 부분은 기역이에요. 근데 기역 같은 경우는 둘 다와도 관련이 없으니까 틀렸습니다. 자, 간만이니까 얘는 자음군 단순화를 거쳐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음절의 끝소리 규칙이라고 했으니까 틀렸어요. 이번에는 티읕을 볼까요? 얘는 그대로 발음할 수 없죠? 먼저 음절의 끝소리 규칙에 의해서 디귿으로 바뀌고 그 다음에 비음화를 겪어야 돼요. 음절의 끝소리 규칙이 적용되었다고 했으니까 4번이 정답입니다. 이번에는 비음으로 바뀌는 게 기역인데 얘도 두 가지 음운 변동과는 관련이 없으니까 정답은 아니네요. 답은 4번이었습니다. 지난 시간에도 잠깐 봤었는데 문제에서 이렇게 표준 발음법이나 한글 맞춤법을 그대로 가지고 오는 경우가 많아요. 앞으로도 여러 차례 만나게 될 건데 이럴 때마다 여러분들이 꼭 네이버 사전 키셔가지고 이 조항의 원문을 보셨으면 좋겠어요. 네이버 사전 들어가서 오른쪽 아래에 보면은 거기 링크가 담겨 있거든요. 그러면 쉽게 찾을 수 있을 거예요. 가서 꼭 우리가 배웠던 음운 변동들이 어떤 식으로 문서화되고 있는지 살펴보는 것도 충분히 좋은 공부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 문제 보도록 할게요. 이번에는 13년 11월 고1 모의고사입니다. 의문의 탈락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네요. 한번 하나씩 보겠습니다. 돌다의 경우 뒤에 니은이 오니까 리을이 탈락하고 있어요. 이거 리을 탈락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 다음 나타. 근데 뒤에 모음으로 시작하는 어미가 오니까 시 없어지겠죠. 나아라고 할 겁니다. 그래서 얘는 히읗 탈락입니다. 그 다음에 쓰다. 쓰다는 뒤에 모음으로 시작하는 어미가 오니까 의가 탈락하고 있죠. 그래서 얘는 의 탈락. 그 다음 가다 동일한 모음이 왔을 때 하나가 탈락하는 거. 그래서 동일 모음 탈락이 됩니다. 간단하죠? 하나씩 선지를 살펴보겠습니다. A에서는 어간의 끝소리 리을이 니은으로 시작하는 어미 앞에서 탈락이 되는군. 맞습니다. 그 다음 2번 B에서는 나를 이렇게 발음하고 있으므로 의문의 탈락이 표기에 반영되는군. 맞나요? 지금 우리 표기에다가 히읗을 빼고 쓰고 있나요? 아닙니다. 히읗은 그대로 있어요. 발음에서만 없어질 뿐이에요. 반영이 되지 않습니다. 2번이 틀린 선지가 되겠네요. 이렇게 표기에 반영이 돼 안 돼 이거는 문제에서 제시를 하고 있으니까 너무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3번입니다. C에서는 어간의 모음 의가
모음으로 시작하는 어미 앞에서 탈락된다. 맞는 설명입니다. 그 다음 4번 뒤에서는 어간의 모음과 동일 음운이 연결된 경우 한 음운이 탈락되는군. 네, 맞아요. 지금 동일한 모음이 연속되다 보니까 하나가 탈락되고 있었죠. 그 다음 5번 이러한 음운의 탈락에는 자음도 탈락하고 모음도 탈락하고 있어. 맞는 얘기입니다. 정답은 2번이었어요. 자, 이렇게 복습하는 문제도 다 풀어봤으니까 그러면 본격적으로 축약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축약이란 단어부터 설명을 하자면요. 왼쪽에 있는 조그만 글씨부터 볼까요? 축약은 두 음운이 합쳐져서 제3의 음운으로 바뀌는 거다. 이거를 도식하자면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을 겁니다. 축약의 종류는 우리가 두 가지를 배울 거예요. 먼저 첫 번째는 유기음화입니다. 이 명칭에서도 이미 모든 음운 변동의 성격이 드러나죠? 유기음은 오른쪽에도 써놨지만 거센 소리입니다. 우리가 키역이나 티읕으로 부르는 이런 녀석들을 말하는데, 그러니까 유기음이 아닌 것이 유기음으로 바뀐다 라고 볼 수가 있겠죠. 정의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기역, 디귿, 비읍, 지읒이 히읗을 만나서 유기음으로 합쳐져 발음되는 현상, 이게 유기음화입니다. 근데 이거 우리 너무 많이 봐서 이제 마치 배운 것 같죠? 네, 그 전에 문제 풀 때 꼭 선지 하나씩은 이런 유기음화가 적용된 단어들이 나왔는데 그만큼 문제에서 자주 나오는 녀석들이에요. 종류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히읗이 앞에 오냐 혹은 뒤에 오냐에 따라 나뉘어요. 1번을 보면 히읗이 앞에 오는 경우예요. 여긴 근데 피동화주인 비읍이 빠져 있잖아요. 그 이유는 히읗 뒤에 비읍이 오는 경우가 없다고 해요. 그래서 그런 경우는 빼고 적었습니다. 예시를 보면요. 노코에서 보면 히읗이 기역을 만나서 키읔으로 바뀌었고요. 조턴에서는 히읗이 디귿을 만나서 티읕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자, 아래에 있는 종류 2도 한번 볼까요? 이번에는 히가 뒤쪽에 오는 경우예요. 보니까 먹히다를 보면 기역 뒤에 히읗이 와서 키읔으로 바뀌고 있고, 굳히다는 이거 구기음 할 때 배웠죠. 먼저 디귿이 히읗을 만나서 티읕으로 바뀝니다. 이거 못하네요. 티읕으로 바뀌고 그 티읕이 구기음화 환경 속에서 치읓으로 바뀌게 됩니다. 다른 경우들도 모두 마찬가지인데 여기 마치다 하나를 더 보겠습니다. 지금 보면 지읒이 히읗을 만나서 치읓으로 바뀌고 있어요. 유기음화가 일어났다고 볼 수 있겠죠. 근데 이걸 또 어떻게 설명하기도 하냐면 지읒이 일단 이렇게 음절의 끝소리 규칙을 겪는다고 얘기하기도 해요. 그 다음에 유기음화를 거쳐서 마티다가 되죠. 그 다음에 구개음화를 겪어서 마치다가 된다고 보는 겁니다. 이렇게 놓고 보니까 어떻게 보더라도 최종적인 발음 형태는 똑같은 거를 볼 수가 있죠. 다른 개론서들에서 참고해 봤을 때 지금 유기음화로 보는 이 설명이 위에 이런 과정을 거치는 설명보다 더 논리적 타당성이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그냥 제가 설명하고 있는 이 유기음화로 알고 계시는 게 더 나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본문 내용을 한번 볼까요? 자, 유기음은 한자어로 이렇게 표현을 해요. 여기서 이 기자 있죠? 이 기자는 소리라는 것을 의미해요. 따라서 유기음은 기를 가진 소리라는 뜻인데, 여기서 기는 강한 공기의 흐름을 말합니다. 그래서 제가 자음책에 설명할 때 교과서에서 이걸 어떻게 표현한다고 했죠? 네, 아이들 앞에다가 종이나 휴지를 대고 발음에 본게 시켰다고 했잖아요. 그러면은 유기음 같은 경우는 평음에 비해서 공기의 양이 많기 때문에 휴지나 종이가 저 멀리 뒤로 밀린다, 이렇게 설명했었습니다. 지금 그 내용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공기가 강하게 터져 나올 때 거친 느낌을 주는데, 그래서 거센 소리 혹은 격음이라고 합니다. 히읗의 경우에는 음성학적으로 거센 소리와 비슷하다고 해요. 그래서 평음과 결합될 경우 하나로 합쳐져서 거센 소리가 되는 겁니다. 히읗이 다른 자음과 달리 조음 위치가 뚜렷하지 않아서 자음으로서의 성격이 약하다고 했죠. 이런 성격도 축약이 일어나는데
기여를 하기도 했다고 봅니다. 자, 먼저 종류 1번 히읗이 앞에 오는 경우 놓고와 같은 경우입니다. 이런 경우는 우리말에서 용언의 활용에서밖에 없다고 해요. 자, 그 다음 히읗이 뒤에 오는 경우입니다. 이때는 방금 살펴봤던 종류 1보다 조금 더 넓은 환경에서 나타납니다. 근데 여기서 주의해야 할 점 한 가지. 그게 뭐냐면 체언과 조사 이 관계나 혹은 단어 사이에서는 유기음화 대신에 먼저 음절의 끝소리 규칙이나 자음군 단순화가 먼저 일어난다고 봐야 하는 거죠. 한번 볼까요? 지금 여기서 닭하고가 나와 있는데 이때의 하고는 접속 조사입니다. 너하고 나하고 이럴 때 쓰는 하고거든요. 체언과 조사의 관계죠. 그래서 우리가 이걸 어떻게 해야 되냐? 바로 추격되지 않아요. 바로 추격이 됐다고 치면은 달카고가 되어야 돼요. 근데 우리 그렇게 절대 발음 안 하잖아요. 먼저 자음군 단순화가 일어나서 리을이 탈락하고 기역이 남습니다. 그 다음에 기역과 히읗이 축약되어서 키읔으로 바뀌죠. 그래서 닭하고 이렇게 발음이 나는 겁니다. 나를 보면은 낫 한때라는 말이 나와 있는데 이거는 단어와 단어 사이예요. 단어 사이라는 뜻은 띄어쓰기가 있는 걸 얘기하거든요. 보니까 이렇게 띄어쓰기가 있죠. 이런 경우에도 바로 축약이 되지 않습니다. 보시면은 바로 축약됐다고 치면은 나찬때가 되어야 돼요. 근데 이런 말 없잖아요, 우리말에. 먼저 그래서 지읒이 디귿으로 바뀝니다. 그 다음에 히읗과 만나 축약이 되니까 티읕으로 바뀌어서 나탄때 이렇게 발음을 하게 되는 거죠. 이것만 유의하고 있으면 돼요. 자, 그러면 아래 더 알아보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내용은요, 정말 그냥 참고만 해주세요. 노쏘라는 말이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표준 발음법은 어떻게 설명을 하고 있냐. 히읗 뒤에 시옷이 결합되는 경우에는 시옷을 쌍시옷으로 발음한다. 자, 결합이란 말을 써놓고 나서 보니까 마치 뭐처럼 보여요? 축약이 일어난 것처럼 보이죠. 히읗과 시옷이 결합해서 쌍시옷이 된 것처럼요. 그렇지만 이런 해석은 타당하다고 보기 어려워요. 왜냐, 히읗이 다른 예사 소리들과 결합했을 때 어떻게 됐어요? 다 거센 소리가 됐단 말이에요. 근데 시옷에서만 굳이 된 소리가 된다고 하는 거는 설득력이 떨어지죠. 그리고 시옷은 원래부터 거센 소리가 없고 된 소리밖에 없잖아. 그러니까 어쩔 수 없는 거지 라는 설명도 그다지 논리적이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걸 어떻게 설명을 해야 할까요? 그 방법은 여기 이렇게 먼저 히읗이 음절의 끝소리 규칙을 겪어서 디귿으로 바뀝니다. 그 다음에 디귿으로 인해서 시옷이 쌍시옷, 된 소리가 되죠. 그 다음에 디귿이 탈락한다고 봅니다. 근데 왜 디귿이 갑자기 탈락해요? 그게 왜냐면 쌍시옷 앞에서는 디귿을 발음하는 게 어렵다고 해요. 그렇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탈락을 한다 이렇게 설명을 하는데 어떤 책에서는 이런 방식도 문제가 있다고 지적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식의 지금 논의가 진행되고 있구나 그 정도만 아셔도 충분합니다. 정말 참고만 해주세요. 자, 그 다음은 모음 축약입니다. 간단해요. 빠르게 한번 보겠습니다. 연속하는 모음이 축약되는 현상이에요. 한번 볼까요? 사이를 세, 아이를 애, 보이다를 베다 이런 식의 예시가 있는데 아래 한번 보겠습니다. 자, 위에서 다루고 있는 이런 모음 축약은요 공시적인 성격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현대 국어에서 활발하게 일어나는 음운 변동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중세 때부터 현대로 이어지면서 변화된 것으로 대다수의 교과서에서는 이를 거의 다루고 있지 않아요. 제가 이거를 다룬 교과서를 찾아보려고 정말 많은 교과서를 살펴봤는데 없었고요. 그리고 모의고사에서도 확인하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역시 그냥 참고만 하셔도 될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눈여겨 살펴볼 점은 바로 여기에요. 이거는 우리가 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뭐냐면 반모음어로 인한 음절의 축약입니다. 음절. 지금 우리가 살펴본 모음 축약은 뭐예요, 다들? 음운에 대한 거잖아요. 근데 갑자기 음절의 축약으로 본다는 겁니다. 한번 볼게요. 배워서 이미 알고 있죠? 이 모음이
어를 만나니까 뭐가 되세요? Y가 됐습니다. 또 O가 R을 만나서 W가 됐어요. 우리는 반모음화로 배웠죠. 근데 다른 관점에서는 이걸 어떻게 볼 수 있냐면, 자, 여기 얘네 이음절이야. 여기 얘는 이름절이야. 자, 이음절이 이름절로 축약이 됐네. 이렇게 본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음절의 축약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기도 합니다. 자, 아래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학교 문법에서는 여기서 말하는 학교 문법은 학교 교과서가 기준으로 삼고 있는 학교 교육 과정이다. 뭐 이 정도로만 이해하셔도 됩니다. 두 음절이 줄어들어서 하나의 음절이 되는 것도 축약으로 분류했습니다. 더 정확히는 뭐라고 했냐면요, 음절 축약 현상이라고 이렇게 명시를 해놨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배우고 있는 이 음운 변동에서의 축약은 음운의 축약을 말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는 엄밀히 따졌을 때 축약이라고 보기 어려워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만약 근데 이를 음운의 축약으로 보고 싶어, 그러기 위해서는 이중모음을 하나의 음운으로 봐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와 어가 합쳐져서 여가 됐어. A 플러스 B가 C가 된 거야. 이렇게 보면은 음운의 축약이 맞아요. 그렇지만 우리 이중모음을 뭐라고 배웠죠? 하나의 음운이 아니라 반모음과 단모음의 결합으로 이루어진 두 개의 음운으로 배웠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는 사실 Y 플러스 어니까 이 모음이 그냥 Y로 교체된 것에 불과해, 이렇게 배웠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예시를 두고 축약으로 보는 거는 문제가 있다. 지금 그런 내용을 담고 있는 거였습니다. 이것도 문제로 내기에는 조금은 무리가 있을 것 같고요. 이런 내용이 있다 정도로만 알고 계셔도 충분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잠깐 쉬었다가 바로 다음 음운 변동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그 다음 음운 변동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부터 살펴본 음운 변동은 첨가예요. 첨가는 새로운 음운이 새로 생기는 현상을 말합니다. 먼저 반모음 첨가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의부터 보도록 할게요. 모음과 모음이 결합할 때 반모음 Y나 W가 첨가되는 현상을 말합니다. 종류는 두 가지인데, 먼저 첫 번째, 어간이 전설 모음으로 끝나고 어미가 아어로 시작하면은 반모음 Y가 첨가되는 현상입니다. 보시면 예시로 피어서를 볼까요? 어간이 이 모음으로 끝났죠. 전설 모음입니다. 그 다음에 어로 시작하는 어미가 왔어요. 그러니까 피여서 이렇게 Y가 첨가되고 있습니다. 나머지 예시들도 모두 이런 식이고요. 그 다음 종류 두 번째, 어간이 후설 원순 모음 오우로 끝나고 어미가 역시 아어로 시작하면은 이번에는 반모음 W가 첨가되고 있습니다. 예시로 보아라를 보면은 앞이 원순 모음 오로 끝났죠. 그리고 어미가 아로 시작하고 있다 보니까 반모음이 첨가돼서 보와라 이렇게 발음을 하고 있습니다. 왼쪽에 있는 거를 보면 첨가될 때는 앞에 단모음이 뭐냐에 따라서 추가되는 반모음이 결정이 됩니다. Y 같은 경우는 고모음이기도 하고 또 전설 모음이기도 해요. 그래서 전설 모음인 경우에는 Y가 추가가 되고요. 그리고 W 같은 경우에는 원순 모음 오, 우와 성격이 비슷하기 때문에 얘네가 오게 되면은 W가 첨가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하나만 더 설명을 해보자면, 여기 있는 피어서를 가지고 설명을 한번 해볼게요. 피어서를 일단은 이모음과 어모음이 결합된 상황이죠. 근데 이게 어떻게 되냐면 피여가 됩니다. 자, 이렇게 놓고 봤을 때 음운의 개수만 따져보면은 음운 변동이 일어나기 전에는 음운의 개수가 2개입니다. 그렇죠? 근데 음운 변동이 일어나서 반모음이 이렇게 하나가 더 추가되었죠. 그래가지고 음운 변동이 일어나고 나서의 음운의 개수는 3개가 됩니다. 그리고 이 음운 변동이 일어난 결과를 두고 보니까 앞에 오는 이 모음 있죠? 이 모음에 의해서 뒤에 오는 어가 어떻게 바뀐 거예요? 이중모음으로 바뀌었다고 볼 수도 있죠. 바로 반모음 Y가 추가가 되어서.
그리고 이때 추가된 반모음 y는 뭐랑 성격이 비슷하다고 했어요? 네, 앞표현은 이 이모음과 성격이 비슷하다고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치 이거는 동화 현상과도 비슷하다 이렇게 보기도 했어요. 피어에서 앞표현은 이모음이 뒤에 오는 어모음에 영향을 미쳐서 자기와 비슷한 전설모음 계열로 바꾸고 있어, 뭐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전통적으로 뭐라 불렀냐면 이모음 순행동화라고 부르기도 했습니다. 이런 식의 내용이 있다는 것 정도만 참고해 두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본문 내용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현상도 모음이 연달아 나타날 때 이를 회피하기 위한 방법의 일환으로 나타났습니다. 모음 충돌이라고 했었죠. 그래서 모음의 관계를 회피하기 위해서 반모음 하나 더 집어넣는 겁니다. 반모음은 자음으로서의 성격도 가지고 있으니까 모음의 관계를 발음할 때보다 조금 더 힘이 덜 든다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리고 이런 반모음 첨가는 수의적인 현상이에요. 피어서의 경우에는 그대로도 발음할 수 있고요. 반모음을 첨가할 수도 있고 아니면 우리가 배웠던 것처럼 반모음화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반모음 첨가는 대부분이 표준 발음으로 인정되고 있지 않아요. 그러나 실제 발음에서는 아주 활발하게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자, 보시면은 Y가 첨가되는 경우는 일부 단어에 한해서 허용하고요. W가 첨가된 경우는 전혀 인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한편 반모음 첨가에서도 이중모음을 어떻게 보는지에 따라 음음 변동의 유형이 교체로 여겨지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서 피어서를 보면요. 단모음 어가 이중모음 여로 교체되었다고 보는 거죠. 그렇지만 제가 앞에서도 설명했듯이 이런 설명은 논리적으로 타당성이 떨어진다고 했죠. 왜냐면 이중모음을 하나의 음운으로 보는 것은 어렵기 때문에. 그래서 교체보다는 첨가로 보는 것이 더 타당하다. 여기에 더해서 우리는 전통적으로 이 현상을 이모음 순행 동화로 보기도 했다. 이런 내용까지 설명을 드렸습니다. 간단한 내용이었죠. 자, 그러면은 이어서 다른 음운 변동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이번에는 니은 첨가입니다. 오늘 배우는 음운 변동 중에 출제 확률이 가장 높다고 생각합니다. 정의부터 보도록 할게요. 파생어 그리고 합성어에서 앞말이 자음으로 끝나야 돼요. 그리고 나서 뒷말이 이나 반모음 y로 시작할 때 그 사이에 니은이 첨가되는 현상입니다. 지금 보면은 반모음 y가 이 모음이랑 성격이 유사하다고 했죠.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음운 변동들에 적용되는 환경에 자주 둘이 함께 나오게 되는 겁니다. 정의에서 보면 파생어나 합성어라고 했는데 단어와 단어 사이에서도 나타나기도 합니다. 먼저 합성어부터 볼게요. 합성어는 우리가 배웠던 그 실질 형태소 있죠. 실제적인 의미가 있는 것들. 그게 두 개가 만난 거를 합성어라고 합니다. 다음 파트 가면 더 자세하게 할 거니까 여기서는 이렇게만 일단 설명을 할게요. 파생어는 하나가 형식 형태소, 나머지 하나가 실질 형태소인 경우를 파생어라고 해요. 자, 어찌 되었든 새로운 단어가 만들어지는 거를 파생, 합성이라고 합니다. 자, 솜 이불을 보면은 솜이 자음으로 끝났고 이불의 이가 이모음으로 시작하다 보니까 니은이 첨가되고 있습니다. 색연필도 마찬가지고요. 파생어도 볼까요? 한여름이에요. 한이 니은으로 끝나요. 자음이죠. 그리고 여름 Y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니은이 첨가가 돼서 한여름이 되고 있습니다. 혼 이불을 볼까요? 앞에 오는 게 자음 티읕입니다. 그리고 뒷말이 모음 이에요. 그러니까 니은이 덧나고 있죠. 그리고 티읕은 음절이 끝소리 위치에서 디귿으로 바뀌고요. 그 디귿이 다시 니은에 의해서 비음화를 겪습니다. 여러 가지 음음 변동이 동시에 나타나고 있네요. 여기서 보면은 니은이 첨가되는 거랑 음절이 끝소리를 규칙을 겪는 거, 이거 둘 중에 뭐가 먼저 일어나요? 이렇게 조금 궁금해하는 친구들도 있을 텐데 중요치 않아요. 음절의 끝소리 규칙이 먼저 일어나든 니은 첨가가 일어나든 여기서는 큰 영향력은 없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거 하나하나 세세하게 따져볼 필요는 없습니다. 여러분들 혹시라도 이런 걸 보면서 고민할 친구들이 있을까봐 미리 말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 단어와 단어 사이에서도 나타납니다. 옷 입다,
볼까요? 띄어쓰기가 있으면 단어와 단어 사이라고 일단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앞말이 자음으로 끝나고 뒷말이 이모음으로 시작하고 있어요. 그래서 니은이 덧나고 있죠. 그 다음에 시옷이 디귿으로 음절의 끝소리 규칙을 겪고, 그리고 다시 그 디귿이 니은에 의해서 비음하를 겪고 있습니다. 자, 본문 내용을 보도록 할게요. 이런 니은 첨가는 필수적인 현상이 아닙니다. 그래서 니은 첨가가 전혀 일어나지 않기도 해요. 가를 보면은 니은 첨가가 일어나서 금융 이렇게 발음을 하기도 하지만 니은 첨가 없이 그냥 금융 이렇게 연음되기도 해요. 나를 보면은 첫인사를 볼까요? 앞말이 자음으로 끝나고 뒷말이 이모음으로 시작하고 있어요. 그래서 니은 첨가가 일어날 환경임에도 불구하고 니은 첨가가 일어나고 있지 않죠. 자, 이런 걸 봤을 때 니은 첨가는 필수적 현상이 아니라는 거. 오른쪽 한번 보겠습니다. 공립국어원 온라인 가나다의 답변을 보면 아래처럼 니은 첨가의 이런 성격에 대해서 언급을 하기도 했어요. 자, 자결은 니은을 첨가해서 발음하지만 검열 같은 경우에는 두 가지 방식으로 소리가 나는 등 일률적이지 않아서 니은이 첨가된 경우에는 그 발음을 표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런 내용이 있어요. 그러니까 단어마다 달라. 그래서 니은이 첨가된 경우에는 그 발음을 미리 표시해야 돼. 이 말 자체가 니은 첨가는 필수적이지 않다는 걸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리고 그 중에서도 한자어일 때가 그런 것 같아요. 우리말인 경우에는 니은 첨가가 일어나는 경우가 많은데 한자어 같은 경우는 일어나기도 하고 일어나지 않기도 하고 그런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이런 니은 첨가가 일어나려면 뒤에 오는 말이 실질 형태소여야 돼요. 뒷말이 만약에 형식 형태소다 그러면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밑에 있는 가를 볼까요? 자, 높이, 먹이다. 얘네 모두 파생어거든요. 뒤에 오는 말들이 다 형식 형태소예요. 근데 의문적인 환경만 놓고 보면은 충분히 니은 첨가가 일어날 환경입니다. 앞말이 자음으로 끝났죠? 그리고 뒷말이 이모음으로 시작하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니은이 첨가되고 있지 않죠. 왜냐하면 뒤에 오는 말이 형식 형태소이기 때문에. 앞에서 살펴봤던 예시를 한번 볼까요? 자, 솜니불, 색연필, 물약 모두 다 뒤에 오는 말이 실질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한여름의 여름, 신여성의 여성 이런 것들도 모두 의미를 갖고 있는 실질 형태소죠. 근데 영업용을 한번 볼까요? 이때 이 용이 전미사거든요. 그래서 형식 형태소긴 해요. 그렇지만 여기서도 니은 첨가가 일어나고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접사와는 다르게 한자어 전미사라서 어느 정도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보기 때문이에요. 자, 여기 나오고 있죠? 영업용의 용의 경우 전미사이지만 일반적인 전미사보다는 어느 정도 실질적인 의미가 있다고 간주되어 있기 때문에 니은 첨가가 일어난다. 근데 또 웃긴 게 국경일 그리고 한국인에서 인도 한자어 전미사거든요. 근데 또 여기서는 니은 첨가가 나타나고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게 조금 헷갈리는 거죠. 이 의문 변동 자체가. 자, 여기까지 니은 첨가에 대해서 살펴봤는데 이 니은 첨가의 성격에 대해서 물어보기는 좀 어렵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지금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확실하게 규칙을 따르는 의문 변동이 아니니까. 너무나도 단어마다 예외가 많죠? 그렇지만 니은이 첨가되는 이 현상 자체만을 두고 사례를 분석해서 어떤 게 일어났니? 이렇게 물어볼 수 있어요. 그리고 다른 의문 변동과 엮여서 뭐 의문의 개수를 물어본다든지 뭐 이렇게는 물어볼 수 있는 의문 변동이니까 꼭 잘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문제 한 문제를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년 6월 고2 모의고사입니다. 기억에 해당하는 거를 선지해서 찾는 건데 기억은 첨가를 찾는 거입니다. 우리 지금 첨가 두 가지 배웠어요. 니은 첨가 그리고 반모음 첨가 한번 보겠습니다. 1번 한여름. 벌써 답이 나왔네요. 앞말이 자음으로 끝나고 뒷말이 Y로 시작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니은이 첨가가 되고 있네요. 정답은 1번입니다. 좀
힘이 빠지는데 뒤에 선지도 한번 살펴볼까요? 자, 기역이 히읗을 만나서 키읔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이거 뭐였죠? 네, 축약입니다. 유기음하였어요. 3번 물 난리. 이거는 뭐였죠? 네, 맞아요. 니은과 리을의 연세에서 나타나는 유음화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틀렸네요. 벚나무. 이거는 음절이 끝소리 규칙에 의해서 지읒이 디귿으로 바뀌고 다시 그것이 니은에 의해서 비음으로 바뀌게 됐네요. 얘네들은 모두 교체일 겁니다. 그 다음 5번 넣어서. 앞말이 히읗으로 끝나고 뒤에 오는 말이 모음으로 시작하는 형식 형태소예요. 그래서 히읗이 탈락하고 있습니다. 히읗 탈락이에요. 자, 정답은 1번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다시 본문으로 가서 보면은 니은 첨가의 환경이 실질 형태소냐 형식 형태소냐 이게 중요했잖아요. 근데 그 전에 배웠던 음운 변동들 중에서도 이런 형태소의 종류가 중요한 게 몇 가지 있었어요. 한번 말 나온 김에 여기서 정리를 다시 한번 해볼게요. 자, 먼저 뭐가 있었죠? 음절의 끝소리 규칙이 있었습니다. 예시 단어로 꽃 안에가 있었어요. 그래서 음절의 끝소리 같은 경우에는 뒷말이 뭐가 와야 돼요? 실질 형태소가 와야지만 자음이 음절 종성에 위치할 수 있어서 그래서 음절의 끝소리 규칙이 일어날 수 있었습니다. 이거와 비슷한 다른 음운 변동으로는 자음군 단순화가 있었죠. 그 다음 국외음화가 있었습니다. 예시 단어로는 밭이랑이 있었어요. 이때 이랑은 너랑 나랑 할 때 그 조사로서의 이랑이에요. 그래가지고 얘는 요 이가 반드시 형식 형태소여야 했습니다. 만약에 실질 형태소였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방금 배웠던 것처럼 뭐가 됐다? 니은이 첨가됐다. 자, 그 다음 하나 더 히읗 탈락이 있었습니다. 예시 단어로 나은을 들 수 있을 겁니다. 앞말이 히읗으로 끝나고 뒤에 오는 말이 모음으로 시작하는 형식 형태소일 때 히읗이 갖고 있는 특성으로 인해서 연음되지 못하고 탈락한다고 했습니다. 자, 이제 여기에 더해서 오늘 배운 니은 첨가가 덧붙여지는 거겠죠. 니은 첨가 같은 경우에는 앞말이 자음으로 끝나고 뒷말이 이렇게 실질 형태소여야 합니다. 자, 이렇게 음운 변동에 있어서 실질 형태소냐 형식 형태소냐 하는 게 굉장히 중요했으니까 여러분들 이거 꼭 정리해 두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첨가였는데 또 뒤에 남은 음운 변동 하나가 굉장히 중요한 게 있거든요. 그래서 잠깐 쉬었다가 다시 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음운 변동은 사이소리 현상입니다. 이 내용을 다룰 때 가장 많이 고민을 했었는데요. 그런데 그런 고민이 참 무색할 만큼 오히려 이 내용은 시험에 출제될 확률이 매우 낮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도 최근에 거의 문제로 나오고 있지 않고 있죠. 왜 그러냐면은 문법 학자들마다 이에 대한 설명이 다 달라서 여전히 그 논의가 진행 중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평권이 이거를 함부로 건들 수가 없는 거죠. 왜냐면 그랬다가는 괜한 논란만 될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공부는 대학 공부가 아니잖아요. 사이소리 현상에 대해서 우리가 탐구해서 뭐 견해를 분석해서 그런 걸 하는 게 아니라 조금 더 냉정하게 얘기하면 점수 그냥 더 올리기 위한 공부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는 이거를 더 복잡하게 이해하고 파고들고 그러는 거는 다른 음운 변동이랑도 마찬가지지만 정말 그거는 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최대한 빠르고 간결하게 설명을 하고 넘어가려고 해요. 지금까지는 본문 내용을 하나씩 다 짚어서 설명을 했지만 이번만큼은 핵심만 간략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지금 제가 하는 설명도 다른 학자의 관점에서 봤을 때는 틀린 것이 될 수도 있습니다. 제가 지금 여기 쓰고 있는 이 내용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번만큼은 제 설명을 사이소리 현상에 대한 하나의 견해를 듣는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저는 한글 맞춤법 그리고 표준 발음법을 기준으로 설명을 할 거예요.
왜냐면 정말로 만에 하나 이게 시험에 나온다면은 출제진이 아직 논의가 진행 중인 그런 개론서의 내용보다는 이런 규정을 그대로 가지고 올 확률이 높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앞에 부연 설명이 너무 길었는데 바로 설명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오른쪽에 잠깐 볼게요. 제가 앞에서 합성어에 대해서 설명을 간단하게 했었는데, 합성어는 실질 형태소와 실질 형태소가 만나서 새로운 단어가 되는 거를 합성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의미가 있는 두 단어가 만나서 새로운 단어가 되었다, 이렇게 쉽게 생각을 하면 되는데요. 예를 들어서 자, 이렇게 A라는 단어와 B라는 단어가 만났다고 보겠습니다. 그러면 뭐가 되어야 되나요? 자, 그냥 이렇게 A, B가 되면 되겠죠. 그런데 그냥 A, B가 되지 않고, 자, 이런 식으로 조금 다른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봤더니 여기 A와 B 사이에 어떠한 소리가 들어가 있고, 그렇게 들어간 소리가 최종적으로 만들어진 그 단어에 영향을 주고 있다 해서 이걸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면 사이소리 현상이라고 부릅니다. 단어와 단어 사이에 어떤 소리가 덧나서 나타나는 현상, 그게 바로 사이소리 현상이에요. 근데 이때 그럼 어떠한 현상이 나타나길래 그렇게 하냐, 그걸 우리가 세 가지로 구분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는 뒤에 오는 말이 된 소리가 나는 경우예요. 예시 단어를 보면 이게 있습니다. 초와 불을 합쳤어요. 그러면 그냥 초, 불 이렇게 해도 되잖아요. 근데 실제 발음은 그렇지 않습니다. 실제 발음은 이렇게 뒤에 오는 비읍이 된 소리로 발음이 되고 있어요. 이렇게 된 소리로 나는 이유를 뭐라고 보냐면 초와 불 사이에 어떠한 소리가 개입이 되어서 영향을 미쳤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러니까 즉 사이소리 현상이 일어났다 라고 보는 겁니다. 자, 두 번째는요, 니은 소리가 덧나는 겁니다. 그 예시로는 자, 이런 게 있습니다. 여러분들 코와 날을 합쳤는데 발음이 어떻게 되죠? 코, 날 이렇게 되나요? 아닙니다. 우리는 여기서 니은을 덧붙여서 발음하게 돼요. 이렇게 갑자기 니은이 덧나서 콧날로 발음을 하게 되죠. 이 또한 마찬가지로 단어가 만날 때 그 중간에 어떠한 소리가 덧나서 이렇게 영향을 미쳤을 거야 라고 보는 겁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이번에는 니은 소리가 덧납니다. 그 예시로는요, 나무와 잎이 만났어요. 근데 이게 어떻게 발음이 되냐면 자, 이렇게 나뭇잎으로 발음이 됩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어떠한 소리가 첨가가 되어서 영향을 미치고 있다 라고 보는 겁니다. 자, 이런 세 가지의 경우를 사이소리 현상이라고 불러요. 자, 사이소리 현상이 일어났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사이소리 현상이 났다는 것을 단어 형태에 표시를 해주고 싶어요. 그걸 우리는 뭐라고 표기했냐면 바로 이걸로 표기를 했습니다. 이거는 바로 사이시옷이라는 녀석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걸 어떻게 표기를 하냐, 촛불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그리고 콧날은 이렇게, 나뭇잎도 이런 식으로 사이시옷을 받쳐 적어서 사이소리 현상이 나타나는 것을 단어 형태적으로 표시를 해주고 있는 거죠. 자, 이게 사이소리 현상의 전부입니다. 여러분들 어렵지 않죠? 여러분들은 정말 딱 이 정도만 알고 있어도 충분히 문제를 풀 수가 있어요. 여기에 더 들어가서 첨가된 소리의 정체가 뭐냐, 사이시옷의 정체는 뭐야, 이런 걸 다 따져보는 것들이 대학교 수준에서 하는 공부지, 우리 고등학교나 중학교 수준에서는 그냥 제가 적어놓은 이 정도만 알고 계셔도 충분합니다. 여기서 더 알려고 하다 보니까 어려워지고 복잡해지는 거니까 여러분들 이걸 꼭 명심하세요. 근데 이왕 또 말이 나온 김에 그냥 간단하게 제가 편하게 얘기를 하자면, 이때 어떠한 소리가 지금 덧나고 있다고 했잖아요. 이것의 정체를 문법학자들은 이 둘 중에 하나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옷이 갖는 소리나 디귿이 갖는 소리 있죠. 그 둘 중에 하나의 소리값이 여기
단어 사이에 덧났다고 봅니다. 그리고 지금 아래에 나와 있는 사이시옷 있죠? 이 정체를 그냥 정말 단순히 사이소리 현상이 나타났다는 걸 표기해주는 형식적인 표시야, 이렇게 보는 사람도 있고요. 제가 지금 이제 제 교재에서는 그렇게 설명을 해놨습니다. 근데 그렇게 보지 않고 이것 자체가 그냥 음가를 지닌 그냥 자음 시옷과 똑같아 라고 보는 견해도 존재해요. 그리고 왜 하필 굳이 그러면 시옷을 받쳐 적었을까? 그 이유는 중세국어와도 연관이 됩니다. 과거에는 단어 사이에 이렇게 시옷이라는 관형격 조사를 받쳐 적기도 했어요. 이런 형태가 지금의 이제 사이시옷의 형태와 연관이 되어 있다, 이렇게 보기도 하죠. 자, 여러분들 근데 이런 설명 필요 없이 그냥 세 가지 현상이 있고 이거를 표시하기 위해서 사이시옷을 적는다, 이렇게만 알고 있어도 충분합니다. 자, 그럼 다시 왼쪽으로 넘어가서 그 세 가지의 경우가 나오고 있는데, 된소리, 니은, 니은, 니은. 근데 각각에 보면은 조금씩 그 음운 환경들이 적혀 있어요. 그렇죠? 된소리로 발음하는 경우 보면은 앞말이 울림소리여야 해요. 이때의 울림소리는 성대가 떨린다 할 때 그 울림소리, 그러니까 유성음이라고 봐도 무방합니다. 잠깐만 보면은 촛불을 보겠습니다. 초에 받침이 없죠. 모음으로 끝났어요. 모든 모음은 성대가 떨리는 소리라고 했기 때문에 사이소리 현상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산기를 보면은 자음 중에서 울림소리인 소리는 공명음이에요. 비음과 유음, 산길에서는 니은, 비음으로 끝나고 있죠. 그래서 사이소리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산길 같은 경우에는 시옷을 받쳐 적을 공간이 없죠. 그래서 사이시옷을 적지 않는 것 뿐이고, 촛불 같은 경우는 앞말 종성이 비어 있기 때문에 사이시옷을 적는 겁니다. 그 다음 2번 니은이 덧나는 경우를 보면은 앞말은 모음이어야 되고요, 뒷말은 니은, 미음, 비음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 니은, 니은이 덧나는 경우에는 앞말이 모음이고 뒷말은 모음이나 반모음 Y여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굳이 이런 음운 환경까지 암기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요. 만약에 이게 문제로 나온다면 이런 환경 정도는 문제에서 제시를 해줄 겁니다. 그러면 그거 보고 그때 가서 풀면 돼요. 여러분들은 그냥 세 가지의 경우가 있다는 거, 딱 그 정도만 알고 계셔도 충분합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은 빠르게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이 내용만 알고 있으면 돼요. 합성 명사다. 세 가지의 음운 현상이 있었어. 그게 사이소리 현상인데 이걸 반영하기 위해서 사이시옷을 적을 거야. 이겁니다. 더 이상 뭐 없어요. 그 다음, 자, 근데 이런 사이소리 현상은 불규칙적으로 일어나요. 일어나기도 하고 일어나지 않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문제로 출제되기 더 어렵겠어요. 그렇죠? 자, 넘어가겠습니다. 아까 얘기한 그 내용이에요. 시옷을 형식적인 표기로 보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은 실제로 음가를 지닌 소리라고 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뭐가 맞다, 뭐가 틀리다, 그렇게 절대 따지지 마세요, 여러분들. 사이시옷 표기라는 이 내용이 있는데 저는 오히려 만약에 출제를 한다면 차라리 출제위원이 이거를 건드리지 않을까 싶어요. 사이시옷 표기 이 내용은 한글 만추법 규정을 그대로 가지고 온 거거든요. 말 그대로 규정에 있는 내용이니까 문제로 출제하기도 좋고 또 논란을 피해 가기도 쉽겠죠. 규정이니까. 그래서 이 정도는 여러분들이 한번 알아둘 필요는 있습니다. 첫 번째, 합성어에서만 사이시옷을 표기합니다. 그러니까 합성어가 아니라 파생어에서는 적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햇님이라는 자주 쓰는 표현 있죠? 이거 사실은 잘못된 표현입니다. 님은 접사이기 때문에 합성어가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에는 이렇게 사이시옷을 받쳐 적을 수가 없습니다. 자, 그 다음 앞말이 모음으로 끝날 때 적습니다. 당연한 소리겠죠? 앞말 종성이 비어 있어야 적을 수 있으니까요. 그 다음 합성 명사를 이룰 때 그 A와 B 둘 중에 하나는 고유어여야 해요. 그러니까 순 우리말이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아래 볼게요. 방앗간이나 수돗물,
를 보면은 구성 요소 중에 하나는 고유어입니다. 그래서 사이시옷이 적히고 있죠. 그런데 밑에 있는 마구간이나 수두새는 모두 다 한자어라서 적혀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외적으로 한자어에서도 사이시옷을 적는 경우가 있는데 딱 6개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 흔히 하는 실수가 뭐냐면, 야, 너 붕어빵 갖고 있는 거 개수 몇 개야? 이렇게 물어볼 때 있죠. 그때 그 개수는요, 어떻게 적어야 되냐? 이렇게 적어야 됩니다. 둘 다 한자어거든요. 살소리 현상이 일어나는 건 맞아요. 개수가 되니까요. 된소리로 발음이 돼요. 그렇지만 둘 다 한자어라서 이렇게 적으면 안 되고요. 시옷을 빼고 개수 이렇게 적어야 합니다. 딱 여기 6개만 한자어임에도 불구하고 사이시옷을 적는다는 거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 사이소리 현상을요, 우리가 앞에서 배운 니은 첨가와 비교하기도 해요. 근데 이것도 대학 수준이라고 전 생각합니다. 궁금한 친구들은 여기서 잠깐 영상을 멈추시고 천천히 한번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넘어갈게요. 사이소리 현상과 관련하여 혼동되는 부분이라고 적어는 놨지만 견해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 내용이 혼동을 주는 틀린 내용이다, 그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최근에 출판된 어떤 교수의 개론서에서는 이 내용을 가지고 설명을 하고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여기 나뭇잎을 볼까요? 아까 우리는 어떻게 설명했죠? 나무와 잎이 합쳐져서 니은이 덧났지? 그러니까 사이소리 현상이 나타난 거야. 그래서 우리는 이걸 표기하기 위해서 시옷을 적어줄 거야. 이렇게 설명을 했잖아요. 근데 다른 관점에서는 이걸 어떻게 설명하냐면, 나무와 잎 두 단어가 만났지? 그러니까 사이소리 현상이 일어나서 사이시옷을 적어줘야 돼. 그러면은 이게 될 거야. 그 다음부터는 우리가 알고 있는 거 그대로 적용시키면 됩니다. 여기에 뭐가 일어나면 되죠? 앞말이 자음으로 끝났습니다. 뒷말은 이모음이에요. 뭐가 들어가면 되나요? 네, 맞아요. 여기에 니은 첨가가 일어나서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음절이 끝소리 규칙을 겪겠죠. 그 다음에는 다시 디귿이 비음화를 겪을 겁니다. 자, 이렇게 설명을 하는 경우도 있다 이겁니다. 이게 틀린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누가 맞네, 뭐가 틀리네, 그렇게 말싸움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둘 다 맞는 겁니다. 둘 다 그냥 견해가 다를 뿐이에요. 설명을 어떻게 하냐의 방식이 다른 거지 맞고 틀리다는 아닌 거니까 여러분들 거기에 힘 빼지 마시고 제가 처음에 설명했던 그 방식 있죠. 일단 그 방식대로만 알고 계셔도 충분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까지가 사이소리 현상 내용이었고요. 마지막으로 더 알아보기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네, 그 다음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의문론적 제약의 하위 제약들이라는 더 알아보기 내용을 살펴보려고 해요. 제가 의문 파트를 설명을 하면서 굉장히 많이 말했던 개념 중에 하나가 의문론적 제약이었어요. 그런 의문론적 제약을 발음할 때 생기는 어려움이라고 간단히 설명을 했었는데 2021년 모의고사에서 이것과 관련된 문제가 나왔다고 얘기했죠. 그래서 이번에는 우리 의문 변동 이제 다 배웠으니까 마지막으로 정리하는 입장에서 의문론적 제약의 하위 제약들도 한번 살펴보도록 해요. 한번 볼게요. 의문론에는 우리가 배웠던 단위들인 음소 그리고 음절이 있습니다. 이제 이 두 가지의 개념 확실하게 머릿속에서 정리가 되셨죠? 그리고 이것들 모두 관련된 제약들을 가지고 있어요. 음소와 관련된 제약, 음절과 관련된 제약이 있다는 겁니다. 이런 제약들이 모여서 바로 의문론적 제약이 된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러니까 의문론적 제약이라는 말은 여러 하위 제약들의 집합입니다. 하위 제약들은 아래와 같습니다. 음소 배열 제약은 음소와 음소의 결합에 대한 제약, 음절 구조 제약은 음절을 이루는 초성, 중성, 종성에 대한 제약, 그리고 음절 배열 제약은 음절과 음절의 결합에 대한 제약을 말합니다. 이 중에 문제로 출제되었던 게 음절 구조 제약이었어요. 그리고 이것들 말고도 사실 더 많은 하위 제약들이 존재하는데 그런 거는 고등학교 수준에서는 맞지 않다고 생각해서
제외를 했습니다. 일단 그럼 하나씩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음소 배열 제약이에요. 음소라는 거는 자음과 모음이죠. 자음과 모음을 표기에 있는 그대로 발음하는 것이 어려운 경우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런 거를 바로 음소 배열 제약이라고 합니다. 음소를 배열할 때 나타나는 제약, 그렇게 생각을 하면 돼요. 이걸 해소하기 위해서 앞에서 배웠던 여러 가지 변동들이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먼저 첫 번째로 보시면 평파열음 뒤에는 평장애음이 올 수 없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거 된소리 되기 규칙에서 배웠던 거죠. 정확히 말하면 된소리 되기 1번 규칙이었습니다. 이것과 관련된 내용을 대학 개론서 수준에서는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합니다. 다른 제약들도 마찬가지로. 근데 그런 자세한 설명은 여기서 하지 않을 거예요. 그건 여러분들한테 중요하지 않습니다. 단지 이런 식의 제약이 있다는 거, 그래서 음운 변동이 일어난다는 거, 딱 그 정도만 알고 계셔도 되고요. 그리고 지금 나오는 이런 제약들을 하나하나 외우려고는 하지 마세요. 일단 그렇게 외우는 것 자체가 어렵기도 하고요. 필요하지도 않습니다. 이렇게 어려운 내용이 문제로 출제가 될 경우에는 반드시 평가원은 선지로서 이 내용을 줄 거예요. 그냥. 그럼 우리는 이걸 왜 공부하고 있나요? 문법을 공부한 이유와 같습니다. 남들보다 더 빨리 문제의 포인트를 파악하고 실수 없이 문제를 정확하게 푸는 거, 그거 하기 위해서 지금 우리 문법을 공부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 식으로 접근을 하셔야 됩니다. 그렇다고 지금 이 내용을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라, 그 뜻이 아니라 당연히 이 내용도 여러분들 복습해야겠죠. 근데 복습해서 토시 하나 안 틀리고 외우는 걸 목표로 두는 게 아니라 음소 배열 제약이라는 게 있고 이것과 관련된 음운 변동은 뭐 된소리 대기나 이런 것들이 있었어. 딱 요 정도 수준에서 기억을 해두시라, 이 뜻입니다. 한번 볼까요? 이어서 리을 뒤에는 니은이 올 수 없다는 제약이 있습니다. 그래서 순행적 유음하나 리을 탈락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리을과 니은은 절대 만날 수 없다고 제가 얘기했죠. 그 다음 히읗과 평장애음은 인접할 수 없다. 그래가지고 유기음화가 일어난다고 했습니다. 근데 여기서 시옷 같은 경우는 유기음화가 일어나지는 않았죠. 그 다음 경구개음 뒤에는 반모음 Y가 올 수 없다. 네, 맞습니다. 언제 이런 식의 형태가 만들어지냐? 반모음 화가 진행이 되면은 여기 나와 있는 저처럼 반모음과 경구개음이 만나는 형태가 만들어지고 이때 이 제약에 의해서 반모음이 Y가 탈락이 된다. 이렇게 설명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는 제가 이유를 설명했죠. 왜냐면 반모음이나 경구개음이나 모두 경구개 근처에서 발음되는 소리이기 때문에 조음 위치가 겹쳐서 하나가 탈락한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그 다음 음절 구조 제약이에요. 음절 구조 제약은 초성에 대한 제약 그리고 종성에 대한 제약으로 나뉩니다. 먼저 초성에 대한 제약을 보면은 초성이 올 수 있는 자음은 최대 1개이다. 2개의 자음이 와서 발음될 수 없다. 그 뜻이고요. 비음, 이응은 초성이 올 수 없다. 악이라고 할 때 이때 이 이응은 음가가 있는 이응이 아니라고 했죠. 그냥 초성이 비어 있다는 걸 표시하기 위한 형식적인 표시로서의 이응이었어요. 그 다음 이번에는 종성에 대한 제약입니다. 보시면은 초성과 마찬가지로 종성에 올 수 있는 자음의 최대 개수는 1개예요. 근데 이때 선생님 자음군처럼 2개 이상의 자음이 일단 종성에 오긴 하는데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근데 그거는 표기상 그렇고요. 실제로 소리가 나는 걸 봐야 돼요. 실제로 소리가 날 때 2개의 자음 소리가 다 발음이 될 수 있나요? 안 됩니다. 그래서 자음군 단순화로서 하나의 소리가 떨어져 나갔었죠. 그 다음 종성에는 7가지의 자음 글자만 소리가 날 수 있었습니다. 이게 바로 음절의 끝소리 규칙이었죠. 자, 이렇게 보니까 음절 구조 제약은 문제로 출제되기 굉장히 간단했죠. 그리고 다루고 있는 음운 변동들도 굉장히 핵심적인 내용들이어서
평가원에서 이거를 건드리기가 아주 좋을 겁니다. 비록 문제가 이미 나왔다고 하더라도 또 나올 수 있는 부분이니까 이것만큼은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 음절 배열 제약이에요. 이거는 난이도가 꽤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문제로 출제되기에는 다른 제약들보다는 어렵다고 생각해요. 그렇지만 만약에 시험이 어렵게 나온다 하면은 충분히 출제가 될 수 있어요. 일단 아래에 있는 내용부터 이건 봐야 돼요. 천천히 가보겠습니다. 음절 배열 제약은 음소 배열 제약과 비슷해 보여요. 왜냐하면 이렇게 내용을 잠깐 보면은 비음 앞에는 장이음이 올 수 없다. 리을 앞에는 리을 이외에 자음이 올 수 없다. 이렇게 음소의 배열과 관련된 내용이 담겨 있기 때문에 그렇게 보이는데 사실은 여기에는 음절이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음절 배열 제약은 다른 제약과 달리 의문론적 강도라는 개념을 알 필요가 있는데 이게 뭐냐면 우리 처음 자음을 배울 때 설명했던 공기가 방해를 받는 정도와 관련이 있어요. 방해를 받는 정도가 심하면 강도가 커집니다. 반대로 정도가 약하면 강도가 약해져요. 이걸 토대로 자음의 의문론적 강도의 순서를 정해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일단 가장 약한 건 뭐겠어요? 바로 유음입니다. 유음은 혀 옆으로 공기가 계속 흐른다고 했죠. 그래서 자음으로서의 성격이 약하고 모음 이와 같이 어떤 음운 변동의 환경을 이룬다고도 했잖아요. 그리고 가장 센 거는 장애음입니다. 그 중간이 비음이고요. 장애음 중에서도 굳이 따지면은 유기음과 경음이 평음보다는 셉니다. 이제 이렇게 알고 계시고요. 그리고 이런 강도와 관련된 제약이 뭐가 있냐면 이게 있습니다. 자, 보시면 후행 음절의 초성, 그러니까 뒤에 오는 음절의 초성 첫 글자는 선행 음절의 종성보다 앞에 오는 음절의 받침보다 의문론적 강도가 같거나 커야 한다는 겁니다. 이거를 조금 더 설명하기 쉽게 옆에다가 그림으로 한번 그려볼게요. 자, 우리말의 음절을 이런 식으로 그림을 그려볼 수가 있을 겁니다. 이 음절 뒤에 이렇게 또 하나의 음절이 오고 있는 거죠. 이때 뒤에 오는 이 초성 그리고 앞에 오는 종성 간의 관계를 설명하고 있는 건데 뭐가 더 커야 된다고 했어요? 뒤에 오는 음절의 초성이 앞에 오는 종성보다는 강도가 크거나 같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이거를 잘 기억해 주세요. 크거나 같아야 한다는 거. 그럼 예를 들어 한번 볼까요? 국민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알고 있어요. 뭐가 일어나는지. 비음화가 일어나잖아요. 그럼 왜 비음화가 일어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뒤에 오는 음절의 초성은 미음으로 비음이 왔습니다. 근데 앞말의 종성은요, 기역으로 장애음이 왔어요. 의문론적 강도는 아까 장애음이 제일 세다고 했죠. 그러니까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은 위에서 살펴봤던 이 제약을 어기고 있다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이런 제약을 회피하기 위해서 뭐가 일어나냐? 비음화가 일어납니다. 비음화가 일어나게 되면은 장애음이 뭘로 바뀌죠? 같은 비음인 이응으로 바뀝니다. 그러니까 둘 사이의 의문동적 강도가 같아지게 됩니다. 하나를 더 살펴볼까요? 자, 날로도 우리가 어떤 음운 변동이 나타나는지는 알고 있어요. 유음하죠. 구체적으로 살펴보면은 뒤에 오는 말이 리을로 유음입니다. 자, 근데 이때 사실 뒷말 초성에 유음이 오게 되면은 문제가 항상 생겨요. 왜냐? 아까 제가 뭐라 했죠? 유음은 강도가 제일 약하다. 강도가 제일 약한 녀석이 초성이 왔어요. 그러면은 앞에 어떤 말이 오더라도 다 이런 제약을 어길 수밖에 없게 돼요. 그렇죠? 같은 유음이 오지 않는 이상은 모두 다 제약을 어길 거 아니에요. 한번 볼게요. 난로를 보면은 비음인 니은이 왔어요. 자, 강도 누가 더 세나요? 당연히 비음이 더 셉니다. 그러니까 제약을 지금 어기고 있어요. 이걸 회피하기 위해서 뭐가 일어나는 거죠? 역행 유음화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 비음이 리을로 바뀌어서 결국에는
둘 사이의 의문론적 강도가 같아지게 돼요. 그러면 제약을 어기지 않게 되는 거니까. 이런 식의 내용을 다 종합해서 정리해 보니까 지금 이렇게 표에 나와 있는 내용처럼 정리를 할 수 있더라. 그러니까 이거는 음소 배열 제약이 아니라 음절 배열 제약이 되는 겁니다. 자, 이해가 되시나요? 뭐가 있었냐면은 비음 앞에는 장애음이 올 수 없습니다. 그리고 또 리을 앞에는 리을 이외의 자음이 올 수 없어요. 이런 경우에는 비음화나 리을의 비음화나 역행적 유음화가 나타나게 됩니다. 제가 처음에 어렵다고 겁을 주긴 했지만 그렇게 어렵지는 않았죠? 여기까지가 더 알아보기 내용이었고요. 그리고 오늘 강의를 끝으로 음운 파트가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어땠나요, 여러분들? 쉬웠나요? 아니면 어려웠나요? 저도 처음으로 이렇게 강의를 만들면서 많이 좀 어색하고 좀 미숙한 부분이 많았을 텐데 앞으로 또 남은 파트가 많으니까 열심히 노력을 해서 더 이해하기 쉽고 편한 강의를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그럼 여러분들 복습 열심히 하시고요. 우리는 다음 강의에서 만나보도록 할게요. 모두 모두 열공!